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골짜기에 칠성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막혀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등성이마다 하얀 눈이 두껍게 내려앉아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하곤 했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신선이 사는 동네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고 밤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비탈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는 민우라고 하는 젊은 총각이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을 지키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이 되었으나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귀한 약초를 캐어 읍내 장터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지게 하나와 비바람을 피할 작은 집뿐이었지만 민우는 남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봐 겨울이면 산길에 도토리를 뿌려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며칠째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읍내에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눈발이 너무 거세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둑어둑해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 적막한 산길을 민우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향하던 민우의 눈에 길가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거무튀튀한 형체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바위나 쓰러진 나무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상과 비슷해 보여 민우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해진 무명 저고리는 곳곳이 찢어져 살같이 드러나 있었고 발에는 집신조차 제대로 신겨지지 않아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입술은 추위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도망친 여종이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 쓰러진 떠돌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급히 지게를 리역해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으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총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입고 있던 자신의 두툼한 속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 그녀를 지게 위에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축 늘어진 팔은 힘없이 흔들려 민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를 뚫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혹여나 등 뒤의 여인이 숨을 멈출까봐 민우는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그녀의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곧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드리리다. 민우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며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민우의 낡은 초가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눕히자마자 민우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고 민우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여인의 온몸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붓고 귀하게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어
흰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차가운 방 안을 구수하게 채우며 긴박했던 밤의 공기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민우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차가운 물수건을 만들어 여인의 이마에 올려주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제발 그녀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고 새벽달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 때쯤 여인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과 낯선 냄새에 놀란 듯 몸을 움츠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때마침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을 들고 들어오던 민우와 눈이 마주쳤고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낭자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데려왔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우의 순박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에 여인은 경계심을 조금 푸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눈망울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다시 비틀거렸고 민우는 얼른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선 이 미음이라도 좀 드시지요. 민우가 건넨 숟가락을 받아든 여인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면서도 묘하게 고운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거친 손이라기에는 손가락이 길고 하얀 것이 마치 귀한 집 규수의 손 같아 보였습니다. 여인은 몹시 배가 고팠을 터인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한 손으로 솜의 끝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품이 있던지 민우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여인은 조금 기운을 차린 듯 작은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말투에는 교양이 배어 있었고 사용하는 단어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 깊은 산속에 홀로 쓰러져 계셨소? 댁이 어디시기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신 게요? 그 질문을 들은 여인의 얼굴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빈 것만 같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에 민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거나 머리를 다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께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시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비록 누추한 곳이지만 찬바람은 피할 수 있을 테니. 민우의 배려에 여인은 고개를 숙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낡고 더러운 옷차림과 달리 흐르는 눈물과 몸가짐은 마치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민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그녀를 부르기 위해 민우는 집 뒤뜰에 피는 하얀 꽃을 떠올리며 연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연화 낭자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는 그리 부르겠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조금 회복되자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낼 수 없다며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욕과는 달리 그녀는 부엌일이나 청소 같은 굳은 일에 매우 서툴렀습니다. 밥물을 맞추지 못해 태우거나 빗자루질을 할 때 먼지를 더 일으키는 등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보통 여종이나 평민의 여인이라면 십리 밖에서도 거뜬히 해낼 일들을 그녀는 마치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쩔쩔매곤 했습니다. 하루는 민우가 장터에서 사온 무명천이 찢어진 것을 보고 연화가 꿰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서툰 솜씨를 걱정하며 말렸으나 연화는 바늘과 실을 잡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바늘 귀에 실을 꿰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바느질하는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투박한 무명천 위로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꼼꼼하고 아름다운 박음질이 순화졌고 순식간에 찢어진 곳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실로 옷깃 끝에 작은 매화꽃 한 송이를 수놓아 주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빼어난지 살아있는 꽃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꿰매진 옷을 받아들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낭자 이것은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읍내에 이름난 침선장이라 해도 이보다 훌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우의 칭찬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많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녀 자신도 놀란 듯 자신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바느질과 자수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여인.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기품이 흐르는 말투와 행동. 민우는 연화가 단순한 여종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분명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민우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연화는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민우는 지프로 새끼를 꼬고 연화는 낡은 옷들을 기워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연화에게 산속의 나무와 풀 이름들을 알려주었고 연화는 민우에게 글을 읽는 법이나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내뱉는 이야기들은 촌부인 민우가 듣도 보도 못한 양반가의 예법이나 고사성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었고 연화는 자신이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읍내 장터에서 들은 흉흉한 소문을 연화에게 전해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터 국밥집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대기를 저러 아래 큰 고을의 대감댁에서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여종을 잡기 위해 추노꾼들이 풀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종은 주인의 폐물을 훔치고 야반 도주를 했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인상착의가 묘하게 연화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보기에 연화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할 정도로 여린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우는 혹시나 이 소문이 연화의 귀에 들어가 그녀가 겁을 먹을까 염려하여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던 밤 민우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랫목에 연화를 앉혔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거셉니다. 낭자는 걱정 말고 푹 주무시오. 내가 밖을 지킬 테니. 민우의 듬직한 말에 연화는 안심한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선물한 낡은 경대를 들여다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어내렸습니다. 비록 비녀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환하고 고와했습니다. 민우는 문밖 마루에 걸터앉아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인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면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바람소리에 섞여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골의 밤은 깊고 무거웠지만 민우의 집 창호지 문에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와 눈 덮인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민우는 밖에서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눈송이처럼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마을 아래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칠성골의 긴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민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민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 안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화 낭자 춥지는 않소? 방 안에서 연화의 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나으리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합니다. 나으리께서도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시지요. 민우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찬바람이 시원하니 좋소. 민우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려진 듯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이 따뜻한 안식처가 영원하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감춰진 진실은 봄눈이 녹듯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정적 속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에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연화를 구해 집으로 데려온 지도 어느덧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화는 민우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는 복숭아빛 생기가 돌았고 거칠어졌던 손발도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남루한 무명 옷이었으나 그 옷을 입고 마당을 거니는 자태는 마치 선녀가 잠시 지상에 내려온 듯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집에 낯선 여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민우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무엇이든 도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그녀의 몸은 고된 시골 살림에 도통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다 발을 헛디뎌 쏟기 일쑤였고 장작불을 피우려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콜록거리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다듬겠다며 칼을 들었다가 고운 손가락을 베어 민우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연화가 안쓰러워 제발 가만히 쉬라고 당부했지만 연화는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될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민우가 장날에 사다 둔 낡은 천조각들과 색색의 실타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바늘을 잡자 서툰 살림 솜씨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해진 옷을 기워주는 것을 넘어 남은 천조각으로 작은 주머니나 버선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붉은 실로는 흐드러지게 핀 모랑꽃을 수놓고 푸른 실로는 맑은 계곡물을 금색 실로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생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 자수들은 금방이라도 천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동감이 넘쳤고 색채의 조화는 화려하면서도 결코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연화가 만든 복주머니를 손에 들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낭자의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려 있는 것입니까? 어찌 이리 고운 물건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민우는 연화가 만든 자수품들을 모아 읍내 장터에 내다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연화의 솜씨가 세상에 알려지면 혹시라도 그녀의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장날 아침 민우는 깨끗한 보자기에 자수품을 싸서 조심스럽게 지게에 싣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쳐 놓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읍내에 부유한 안방마님들과 기생들이 몰려들어 서로 물건을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은 한양의 저작거리에서도 보기 힘들다네. 도대체 어디서 난 물건인가? 사람들은 민우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민우가 가져온 물건들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민우는 평소 나무를 팔아버는 돈의 몇십 배나 되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 기쁜 마음에 연화에게 줄 꽃신과 고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민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민우가 판 자수품 중 하나가 우연히 읍내 객주를 운영하는 거상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물건의 문양과 솜씨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자수기법은 이 근방에서는 볼 수 없는 양반가 규수들이나 배울 법한 고급 기술이라는 소문이 덧붙여졌습니다. 한편 읍내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사는 최판수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본래 천한 신분이었으나 비상한 재주와 악랄한 수단으로 큰돈을 모아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몇 해 전 그는 이 고을의 명문가인 진사댁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결국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진사 부부가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한 혈육인 어린 딸마저 실종되자 최 판수는 자신이 그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진사의 딸, 즉 진짜 상속녀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판수는 하인들을 풀어 사라진 진사의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조카를 찾는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은 그녀를 찾아 없애거나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귀에 묘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상골마을 칠성골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기가 막힌 자수품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판수의 신복인 대칠이라는 자가 그 자수품 하나를 구해와 최 판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수놓아진 매화 문양을 본 순간 최 판수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진사댁 안주인이 즐겨 수놓던 문양과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비법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매듭 방식이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봐라 대칠아. 이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상골 무지랭이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 판수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칠성골 나무꾼 놈의 집에 묘한 계집이 하나 들어왔다지.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쥐새끼가 굴을 찾아 숨어들었구나. 최 판수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칠에게 의뢰돼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사람을 보내 그 계집의 생김새를 확인해라. 그리고 마을에 소문을 퍼뜨려라. 우리 집에서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산골에 숨어 있다는 소문 말이다. 그래야 나중에 관할을 움직여도 뒷말이 없을 게다. 그 시각 칠성골 민우의 집에는 마을의 최고 어른인 곤방대 할머니가 마실을 와 있었습니다.
곤방대 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나이가 들어 눈은 침침했지만 사람을 보는 통찰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곤방대를 뻐끔거리며 부엌에서 다과를 준비하는 연화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찻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할머니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차 덮는 솜씨하며 찻잔을 놓는 손매가 예사롭지 않구먼. 상골 물만 먹고 자란 아이는 아니야. 할머니의 혼잣말에 민우는 뜨끔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연화가 자리를 비우자 곤방대 할머니는 민우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했습니다. 민우야, 내 말 잘 듣거라. 저 아이는 네가 감당하기 벅찬 귀한 그릇이다. 딱 보니 귀티가 줄줄 흐르는 것이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양반집 규수태가 나는구나. 민우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마을 아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읍내초에 판수놈이 도망친 여종을 잡는답시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더라. 그런데 그 여종 인상착의가 저 아이와 묘하게 겹친다는 말이 있어.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연화 낭자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제가 구했을 뿐입니다. 민우가 다급하게 변명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다 알아. 내 놈 심성이야. 내가 알지. 그리고 저 아이 눈빛을 보니 사악한 기운은커녕 맑기가 옹달샘 같더구나. 내 말은 저 아이가 도둑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해치려 할 수도 있다는 게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악한 무리가 있는 법이야. 할머니는 곤방대를 탁탁 털며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차다. 문단속 잘하고 낯선 사람이 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저 아이를 지키려면 네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민우는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해맑게 웃고 있는 그녀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옆집 사는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와 민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다닙니다. 집에 젊은 여자가 새로 들어온 곳이 어디냐고 묻던데요. 돌쇠의 말에 민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판수의 하인들이 벌써 칠성골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화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리 당황하십니까? 민우는 연화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낭자 당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누가 와서 불러도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소.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연화는 겁을 먹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민우는 방 안에 연화를 들여보내고 마당에 있는 낫과 도끼를 챙겨 툇마루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상월 마을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읍내 장터에서 소문을 퍼뜨리던 주막집 주모가 칠성골 우물가에 나타나 안악들에게 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글쎄 그 최판수댁에서 폐물을 훔쳐 달아난 년이 아주 여울하지 뭡니까? 얼굴은 반반한데 손버릇이 나빠서 주인집 보물을 몽땅 털어갔대요. 그년이 이 근처 산속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안악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럼 우리 마을에 와 있는 그 처자 말하는 거 아니오. 민우 총각네 집에 있는 그 여자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쩐지 옷차림은 거지꼴인데 손은 곱더라니.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는 건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처럼 굳어져 갔고, 연화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의심과 경계로 바뀌어 갔습니다. 밤이 되자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방문 앞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가 악몽을 꾸는지 끙끙 앓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문득 연화가 수놓았던 매화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매화. 그녀는 어쩌면 모진 운명의 바람을 맞고 쓰러졌지만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꽃봉오리일지도 몰랐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해도 자신만은 그녀를 믿고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 판수의 신복인 대칠이 덩치 큰 장정 2명을 대동하고 민우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안에 도둑년 숨겨놓은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민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쇼. 대칠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민우냐? 우리 대감마님 댁에서 도망친 여종이 여기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대칠의 뒤에 서 있는 장정들은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종이라니요. 우리 집에는 내 안사람 될 사람뿐이요. 사람을 잘못 찾아왔으니 썩 돌아가시오. 민우의 당당한 태도에 대칠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사람 흐흐 과연 그럴까. 내 놈이 훔친 물건을 같이 나눠 먹기로 작당을 한 모양이구나. 좋다. 오늘은 일단 물러가지만 내일은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오마. 그때는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대칠 일행은 으름장을 놓고는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린 민우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 판수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민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연화가 사색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민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저 사람들... 목소리가 낯이 익습니다. 아주 무서운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연화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연화를 감싸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소.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내가 있잖소.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여종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비밀을 덮으려는 자들의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곤방대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산삼 캔 돈으로 장만해 둔 것인데 혹시나 해서 가져왔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낡았지만 기품 있는 비단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관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저 아이에게 이 옷을 입혀라. 죄인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해.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칠성골의 밤은 다시 깊어가고 민우와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가오는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숨죽이며 아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평온했던 상월마을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칠성골의 골짜기를 휘감는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울부짖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방문을 굳게 닫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지만 방 안을 감도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순간 대낮처럼 밝혔고 그때마다 문창호지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괴물처럼 어른거렸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한 채 타오르는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날이 밝으면 닥쳐올 폭풍우가 창밖의 비바람보다 더 무서울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깊은 고민 끝에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반다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헝겊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처음 눈 속에 쓰러져 있을 때 그녀의 품속 깊은 곳에서 발견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 챙겨두기만 하고 그녀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혹시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봐 차마 내놓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 왔음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곰방대 할머니의 말씀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풀어 그 안에 든 물건을 연화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낭자, 이것을 보시오. 낭자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낭자의 저고리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민우의 말에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깎아 만든 나비 모양의 놀이개였습니다. 붉은색 술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나비의 날개에는 정교하게 금박이 입혀져 있어 호롱불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여염집 여인이나 여종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떨리는 손끝이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연화의 몸이 감전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머릿속을 맴돌던 안개 같은 기억들이 일시에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욱! 연화는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맞춰지듯 파편화되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한 형상을 갖추고 그녀의 뇌리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따뜻했던 안방 인자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곱게 술을 놓으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항상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사람. 겉으로는 충직한 척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던 집안의 집사, 바로 최판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건네던 탕약 그 약을 드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던 그 끔찍한 날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억눌려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종이 아닙니다. 도둑도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분노로 뒤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화입니다. 이 고을 진사댁의 외동딸입니다. 민우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게 되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이 그토록 귀한 신분이었다니, 그리고
그토록 처참한 일을 겪고 홀로 살아남았다니. 민우는 솟구치는 연민과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판수. 그는 우리 집안의 마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를 믿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셨지요. 하지만 그는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부모님을 독살하고 유일한 혈육인 저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보낸 자객들을 피해 정신없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고 저는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눈을 떠보니 나흘이 대기였습니다. 연화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판수가 단순히 재산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천륜을 저버린 흉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 관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 판수는 이미 읍내의 유지로 행세하며 관아의 관리들과도 결탁해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반면 연화는 기억을 잃고 산골에 숨어 사는 겉보기에 초라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당장 관아로 달려가 진실을 외친다 한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최 판수의 모함대로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미친 여종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나으리 무섭습니다. 그자는 악마입니다. 저를 찾아내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민우는 두려움에 떠는 연화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낭자 아니 아기씨, 두려워 마십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들 진실의 빛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그자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낭자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낭자의 잃어버린 이름과 가문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우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최 판수의 악행에 분노하여 포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낫을 내려놓고 숫돌을 꺼내어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슥싹. 규칙적으로 낫을 까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살생의 준비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이 올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아기 씨를 지키겠습니다. 민우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흐르던 눈물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놀이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민우를 불렀습니다. 나으리 저에게 비단과 실을 가져다 주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물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연화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여인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양면수, 양면슈라는 자수법이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수놓는 기법이지요. 그리고 이 놀이개 속에 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화는 놀이개의 매듭 부분을 조심스럽게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매듭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나며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연화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최 판수의 비리를 적은 비밀 장부의 위치가 담긴 약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을 대비하여 딸의 놀이가일 속에 이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민우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최 판수의 악행을 밝힐 명백한 증거와 연화의 신분을 증명할 기술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곧바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가문의 문양을 완벽하게 순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진짜 주인임을 그리고 최 판수가 가짜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밤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곁에서 호롱불의 심지를 돋우며 연화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연화는 한 땀 한 땀 혼신의 힘을 다해 술을 놓았습니다. 붉은 비단 위로 금빛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짓밟힌 가문의 명예를 되살리는 부활의 몸짓이었습니다. 새벽달기 회를 치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연화의 손에서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도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사이로 서강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썩 나오지 못할까?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최 판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하인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하여 마치 큰 역적이라도 잡으러 온 듯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민우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웅성거리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판수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포졸들에게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죄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연화가 곤방돼 할머니가 주신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밤새 만든 자수와 놀이개를 품에 안은 채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마당으로 나가 살인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민우의 등 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포졸들과 최 판수 일당,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민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죄 없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느냐? 여기 있는 분은 도둑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셔야 할 진짜 주인이시다. 최 판수는 민우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허허,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천한 나무꾼 주제에 양반을 능멸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고 그 안에 숨은 도둑년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창과 몽둥이를 겨누며 민우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부시도록 기품 있는 자태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초가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위엄이 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판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퇴마루 끝에 서서 모여든 사람들과 최 판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기억 잃은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명문가의 상속녀 서연화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최 판수 내 이놈, 감히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폐악을 부리느냐. 그녀의 호통소리가 칠성골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포졸들조차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곁에 묵묵히 서서 그녀를 호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 대신 단단한 믿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 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현이, 아니 저 여자가 미친 척을 하는구나.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는 애써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잠식당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밤새 만든 자수와 옥나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옥나비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최 판수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질 찰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곤방대 할머니가 마을의 장정들과 원로들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관에 보냈던 통문의 답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증인이 되는 공론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연화, 그리고 최 판수. 세 사람을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결백과 가문의 명예를 건 최후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마당계 흐르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연화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최 판수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며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끌고 온 관아의 포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을 의식한 듯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소리쳤습니다. 허허, 전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하며 나를 능멸하느냐. 내년이 훔쳐간 폐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는 머리까지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최 판수는 삿대질을 해대며 포졸들에게 당장 저 미친 여자와 나무꾼 놈을 포박하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떨리고 있음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루한 상월 오두막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고귀한 자태와 맑고 또렷한 눈빛은 죄를 지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조를 이끌고 온 포교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관리로 섣불리 움직였다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아직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거늘 함부로 백성을 결박할 수는 없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소. 포교의 중재에 최 판수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이라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포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또다시 차가운 눈으로 최 판수를 응시했습니다. 최 판수 그대는 내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주장했지요. 그렇다면 이 물건도 내가 훔친 것입니까? 연화는 품에 안고 있던 붉은 비단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단 위로 쏟아지자 그 위에 수놓아진 금빛 용과 봉황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게 그림이야 자수야. 저런 건 난생 처음 보네. 용빈을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구먼. 사람 손으로 저걸 어떻게 만들었대.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비단을 뒤집어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의 자수는 뒷면의 실매듭이 지저분하게 남아있기 마련이지만 연화가 보여준 자수는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완벽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습니다.
연화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양면수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오직 우리 서씨 가문의 직계 여인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기술이지요. 바늘을 찌르는 각도와 실을 꼬는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모양이 일그러지고 맙니다. 훔친 물건이라면 완성된 상태여야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밤 이 집에서 직접 수놓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바늘이 꽂혀 있고 실밥이 정리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최판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역시 진사댁에서 오랫동안 일했기에 그 양면수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기술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문의 상징과도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재주는 훔쳐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내년이 우리 마님 곁에서 시중 들며 곁눈질로 익힌 것이 분명하다. 천한 것들이 손재주 하나는 좋지 않으냐. 최판수의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양반집 규수들이 배우는 고급 자수, 그것도 가문의 비기를 여종이 하룻밤 만에 흉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연화의 곁을 지키던 민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연화가 건네주었던 옥나비 놀이개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판수 내놈이 그토록 찾던 물건이 아니더냐. 진사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딸아이에게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다. 민우의 손에 들린 옥나비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최판수는 그 놀이개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 달려들려 했습니다. 내놔, 그건 아니 우리 대감마님의 물건이다. 저 도둑놈들이 기어코 훔쳐갔구나. 포졸들이 창대로 최판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우는 침착하게 놀이개의 배 부분을 눌러 숨겨진 걸쇠를 풀었습니다. 딸깍 하는 경쾌의 한 소리와 함께 나비의 몸통이 열리고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얇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종이를 펴서 포교에게 건넸습니다. 날이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사 어른께서 피로 쓰신 유언이자 최판수의 모든 죄상이 적힌 장부의 약도입니다. 포교는 종이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에는 최판수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주인 부부에게 어떤 독을 썼는지, 그리고 진짜 장부를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은 최판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포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그가 최판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매서운 형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 조작이다.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 문서를 만든 것이다. 최판수는 발악하며 고함을 쳤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서 곤방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최판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최가야, 네가 이 늙은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네가 진사댁 마름으로 들어올 때 빈털털이 거짓골이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 네가 불과 몇 년 만에 읍내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을 때부터 내 알아봤다. 내 놈 뱃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의 자수솜씨, 내가 젊을 적 진사댁 마님께 은혜를 입어받은 베넷저고리에 수놓아진 것과 똑같구나. 그 솜씨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마님의 혼이 담긴 솜씨야. 이분이 바로 진사댁의 잃어버린 따님 서연화 아기씨가 틀림없다. 할머니의 확신에 찬 증언에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곤방대 할머니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 최판수 저놈 평소에도 거드름 피우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먼.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지자 최판수의 하인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교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최 판수와 그 일당을 포박하라. 진사댁 살인 사건과 재산 탈취 혐의를 다시 조사해야겠다. 그리고 이 문서를 증거로 삼아 문서에 적힌 장소도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최 판수와 대치를 무릎 꿇리고 오라를 지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사또에게 이르면 너희들 다 목을 칠 테다. 최 판수는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발악했지만 이미 썩은 동가주를 잡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최 판수와 그의 수하들이 줄줄이 엮여 끌려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마을 안악들과 사내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곤방대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자, 다들 보았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으니 너희들도 다 공범이다. 할머니의 따끔한 일침에 마을 사람들은 연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며 사죄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너그러이 받아주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을 압니다. 연화 역시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실 것 없습니다. 오히려 민우 나으리와 이 마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생명의 은인들이십니다. 연화의 관대하고 품격 있는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귀인의 품격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오겠다며 서둘러 흩어졌습니다. 죄책감을 싣고 마을에 찾아온 진짜 주인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의 좁은 마당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씨암탉을 잡고 누군가는 귀한 햅쌀로 밥을 지어왔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전이 부쳐지는 고소한 냄새가 칠성골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 한가운데에는 민우와 연화가 나란히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곤방대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곤방대를 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먼. 구름이 걷히고 달이 뜨니 세상이 이리 밝은 것을.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날 밤 뜬 달은 유난히 크고 밝아 마을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화는 잠시 자리를 피해 민우를 집 뒤편 우물가로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선 연화의 모습은 처음 민우가 발견했을 때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제 이름을 찾고 부모님의 원한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연화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민우는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기씨,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민우는 깍듯하게 존대하며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다시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아기씨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칠성골 민우 나으리의 집에서 살았던 연화일 뿐입니다. 기와집의 주인이 된다 한들 제 목숨을 구해주고 저를 지켜준 분은 오직 나으리뿐입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저릿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신분을 되찾으면 그녀가 떠날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순리라고 믿었지만 막상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저는 나무꾼일 뿐입니다. 아기 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우가 애써 마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최 판수는 양반 행세를 했으나 짐승만도 못한 자였고 나으리는 나무꾼이나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분이십니다. 저는 껍데기뿐인 허울보다 진실한 마음을 믿습니다. 연화는 민우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그 손의 감촉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담보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제가 다시 이곳으로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으리께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연화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집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메웠습니다. 한편 읍내관에서는 최 판수의 집을 수색하여 숨겨진 비밀 장부와 훔친 재물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가 쌓아 올린 가짜 명예와 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칠성골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권선징악의 통쾌함을 나누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네 맞아. 민우 저 친구 이제 장가 다 갔네. 저런 귀한 색시를 얻었으니 말이야. 사람들의 덕담과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연화의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의 모닥불만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으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우의 그림자를 보며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아기는 벌을 받았으나 두 사람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은 아직 안개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진 눈보라와 시련을 함께 겪어내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끈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칠성골의 밤은 그렇게 아쉬움과 설렘,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판수, 일당이 관하로 끌려가고 칠성골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지만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찬바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은 악인이 사라진 것을 축하하며 들썩였으나 민우는 마당에 멍하니 앉아 연화가 수놓았던 자수틀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연화는 관아의 호출을 받아 읍내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가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를 다시 치르며 엉망이 된 집안을 수습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민우에게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민우는 그 말이 마치 지킬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골 나무꾼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명문가의 여식이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초라한 나무꾼일 뿐이라는 생각에 자격지심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떠난 후 민우의 집은 절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도마 소리도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서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애써 잡념을 없애기 위해 미친 듯이 도끼질을 하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몸이 고되면 마음의 시름도 잊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와 텅 빈 방에 들어설 때마다 연화가 남기고 간 온기가 곳곳에 배어 있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녀가 덮었던 이불, 그녀가 사용하던 나무빗,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녀의 손때 묻은 앞치마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우는 밤마다 달을 쳐다보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다녀온 돌쇠가 민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형님, 읍내 진사댁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 최 판수놈이 더럽혀 놓은 집을 싹 뜯어고치고 담장도 새로 쌓고 아주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그 연화 아기씨가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 최 판수가 빼돌린 소장료를 소작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흉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독을 풀었답니다. 사람들 칭송이 자자해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돌쇠의 말에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주인이 되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그럴수록 자신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원래 귀한 분이셨으니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게 순리지. 민우는 덤덤하게 말하며 애써 서운한 기색을 감추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칠성골의 녹음은 더욱 짙어지고 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이제 연화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이 누추한 산골 오두막으로 다시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녀가 그곳에서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가끔 먼 산을 보며 빌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질녘 민우가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민우 형, 저기 좀 봐. 누가 오고 있어. 민우가 고개를 들어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나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의 행렬을 예상했으나 눈에 들어온 것은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무명천으로 지은 소박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수수한 댕기를 들인 여인이 홀로 산길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땀방울을 닦으며 미소 짓고 있는 그 여인은 바로 연화였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녀는 분명 연화였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민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기씨, 어찌 이런 모습으로.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민우 앞에 서서 거친 숨을 고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계십니까? 그녀의 말투는 읍내의 양반댁, 아기씨가 아닌 칠성골 민우네 집에 살던 연화의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민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하인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댁을 두고 어찌 다시 이 누추한 곳으로. 민우의 질문에 연화는 마루에 걸터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은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맡겨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귀한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주고 저를 사람답게 대해준 이곳입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서 민우를 위해 지어온 옷 한 벌과 읍내에서 사온 고기와 술을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식사나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연화는 민우의 야윈 볼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기씨가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나무꾼은 있고 좋은 가문의 자제분과 혼인하여 잘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기억을 찾고 가문을 되찾은 것은 모두 나으리 덕분입니다. 부귀영화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나으리가 없는 그 큰 집은 저에게는 그저 차가운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나으리 저와 함께 내려가시죠. 제 남편이 되어 저와 함께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바르게 사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은 세상 천지에 오직 나으리뿐입니다. 연화의 청혼은 소박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 세상의 이목, 자신의 부족함. 그 모든 걱정들이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감히 그래도 되겠습니까? 평생 흙 만지며 살아온 놈이 아기씨의 곁에 서도 되겠습니까? 나으리의 손에 묻은 흙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구하셨고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연화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곤방대 할머니가 마실을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떼어놓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너희 둘은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다.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칠성골의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칠성골 마을과 읍내 진사댁에서는 동시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민우와 연화의 홀예식이 열린 것입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소박한 자리를 원했던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혼례는 칠성골 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우는 사모간대를 쓰고 늠름한 신랑이 되었고 연화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국수와 전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민우가 장가 잘 갔네, 잘 갔어. 아니지, 연화 아기씨가 신랑 한번 잘 골랐지. 저런 진국이 어디 있어. 사람들의 덕담 속에 두 사람은 맞절을 하며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천지신명 앞에 맹세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읍내의 큰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양반들처럼 거드름을 피우거나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돌보았고 틈틈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화 역시 안방마님으로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느질을 하여 마을 노인들의 옷을 지어주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굽는 사람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선행은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사댁을 활인당 에슈어 렌탕, 즉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최 판수가 망쳐놓았던 집안의 명성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글을 배우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민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총명했던 민우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며 빠르게 학식을 쌓아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민우는 이치에 밟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중재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고을의 어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꾼 선비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덕망은 어느 고관대작 못지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누구보다 뿌듯해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슬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물려받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아이들에게 항상 사람의 귀천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름이면 가족들이 함께 칠성골 오두막으로 피서를 가서 민우가 살던 옛집을 고치고 그곳에서 며칠씩 묵어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무를 하던 산길을 뛰어다니고 어머니가 술을 놓던 툇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 오두막은 비록 낡고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느 궁궐보다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자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년이 되었을 때 민우와 연화는 다시 칠성골로 돌아왔습니다. 가업은 장성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고 사랑을 키웠던 그 상월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길도 넓어지고 집들도 좋아졌지만 맑은 공기와 인심 좋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우는 다시 지게를 지고 산책을 다니고 연화는 텃밭을 가꾸며 유유자적한 삶을 즐겼습니다. 이따금씩 곤방대 할머니의 산소에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리며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도 두 사람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여름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딧불이가 춤을 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연화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소.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소. 연화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 눈보라치던 그 밤 저를 구해주신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고 풀벌레들의 합창이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은 잠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어도 진실한 마음과 착한 성품은 결국 승리하여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칠성골의 작은 초가집 희미한 호롱불 아래 두 노부부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깊은 잠에 드는 평온한 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한다는 예시하기처럼 칠성골의 밤은 그렇게 따뜻하고 고요하게 저물어 갔습니다.